걸쳐서 이 예술이 뭐냐, 특히 여성에게 예술은 쇠기풀로 옷감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그랬을 때에 어떤 하나의 여성 예술가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 예술가는 예술로서 아주 자기 몸짓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는 사람의 단순한 어떤 하나의 예술적 어떤 하나의 아모르,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와 이런 까지도 이제 벌버무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여성의 예술 세계, 여성의 상상의 세계는 아무리 남자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어떤 하나의 관점이 왔을 때 과연 그러한 예술가들, 여성 예술가들, 오직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예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제가 3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까미유 그로텔이라는 인물, 아시는 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 헤석, 그러니까 라 헤석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는 라 헤석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문자 나헤석 하는 것도 또 나자는 원법칙 따르지만 이런 것도 어떤 안에가 남성에 대한 거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헤석이 아니고 라헤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인도로서 잘 알려지게 된 천경자, 이 세 사람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남자가 느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까미유 그로텔은 로댕이라는 19살 때 까미유 그로텔이 43살인 로댕을 만났습니다. 19살 로댕은 43살, 40대가 넘게. 그 당시 이미 로댕은 하나의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하나의 조각가, 조각의 대가족. 그렇지만 까미유 그로텔은 풍내기 어떤 하나의 조각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까미유 그로텔은 로댕에 의해서 살고 로댕 때문에 발광해서 30여 년의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80세 넘어서 죽었던 그런 하나의 숨겨진 예술가입니다. 이때까지 까미유 그로텔을 소개하면 로댕을 중심으로 해서 로댕의 관점에서 까미유 그로텔을 갖다가 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건너서 까미유에 의한 까미유의 관점에서 하나의 까미유 그로텔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라헤석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뭐냐면 한 일제 말기 시대의 3대 신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라헤석. 그야말로 그 당시 처음에 거지없이 총기가 넘쳤던 여자 라헤석. 거지없이 총기가 넘쳤던 여자. 그러나 이 여자는 3명의 남자를 거치게 되죠. 제일 처음에 일본 동경에서 만났던 시인 최성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죠. 그리고는 뭐냐면 김우영, 일제 말기 시대에 아주 똑똑했고 부유했던 그 변호사이면서 외교관. 일제 말기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이면서 하나의 그 외교관 하면은 일본 그 당시 정부로서도 아주 탐낼 만한 아주 총기 있는 그런 어떤 하니까 젊은이였잖아요.
최성구, 조선 동경에서 병성에서 최성구, 파리에서 만났던 최린이라는 하나의 한국 종교계의 거두. 그래서 이 최성구, 김우영, 최린 이 세 명의 남자를 거치게 되면서 마침내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화가로서의 재능은 어디로든지 가버리고, 그러고는 불륜녀라는 하나의 그물만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그냥 병원에서 행렬병자로 죽고, 죽으면 그의 무덤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여자가 라해서,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스스로 원한 것인가? 하면 그 시대의 것인가? 라해서기가 수필을 쓸 적에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썼거든요. 나는 조선 남자의 심사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놈의 시새끼들. 자기들은 뭐냐면 맨날 기생집에 다니고, 자기들은 마치 청년 시절에 성장기처럼 여자를 갖다가 섭렵하면서 여자도 인간기회다 라고 라해석이 말했잖아요. 인간기회, 이것을 갖다가 부정했던. 그래서 파리로 가자, 파리로 가자, 죽으러 파리로 가자, 이렇게 마지막에 외쳤던 인물이 라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냐면 한 세 명의 한 그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뭐랄까 내몰당한 그런 하나의 미완성의 여류 화가로만 보아야 되겠나? 그녀의 진정한 삶은 무엇이고, 또 그녀가 남긴 예술을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경작. 우리가 알고 있는 천경작 사진 보면은 항상 담배 피우고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뾰족한 어떤 안의 손톱, 그리고 항상 호랑이 무늬의 옷을 자주 걸쳤던 여자, 그리고는 맨날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던 여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그 한국의 문화 예술가들이 천경자와 찬잔 마시기를 원했던 여자. 그 당시에 모든 하나의 문화 예술인을 남성을 갖다가 질식시켰던 천경자.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 미인도라는 분쟁에 의해서 애매가 제 새끼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의 한국의 미술관이랄까 한국의 그 미술 세계를 향해서 외치고는 마지막에 파리에서 외출로 죽었던 여자, 이 세 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세 분을 봤을 적에 뭐냐면, 여기는 까미유, 그로텔, 라해서, 천경자, 이 세 분을 봤을 적에 갖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뮤즈가 되려고 했나 되지 않으려고 했나 라는 그 분기점에서 그 오른쪽으로 갔느냐 왼쪽으로 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여류 예술가들의 삶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것이 닿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까미유 그로텔부터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까미유 그로텔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댕 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나는 하나의 조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 왠지 모르게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마치 어떤 하나의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햄릿처럼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러한 인물을 생각하겠지만은 그 생각하는 사람을 그 조각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근육질 인간입니다. 그죠? 근육질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
또는 중세 시대의 조각품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야말로 매끈한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다빈치가 말한 완벽한 어떤 균형을 가진 겁니다. 그야말로 근육 하나가 보이지 않는 매끈한 몸매를 자랑하는데, 그런데 이 로댕이 나타나가지고는 뭐냐면 거기서 완전히 근육질적인 그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자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섬센 음령,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렸던 인물이 로댕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이제 아까 하는 서양 조각가에서 로댕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는 거야. 로댕이를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아름다운 육체미를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까미오 그로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까미오 그로텔은 뭐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냐면 아주 조각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고요. 그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인물이 뭐냐면 그의 스승 누구냐면 잠깐만요. 부세입니다. 부세. 근데 부세가 공모전에서 당선돼가지고 파리로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됐을 적에 이 부세가 뭐냐면 로댕에게 이 까미오 그레텔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림 예술에 뛰어났기 때문에 로댕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까미오 그레텔이 로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이잖아요. 우연. 이때가 19살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까미오 그레텔을 보는 순간 로댕은 완전히 그녀에게 반하게 됩니다. 까미오 그레텔이 아니고 로댕이 그녀에게 반하게 되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한마디로 보십시오. 자, 앞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면 우애해야 되는, 적어도 이런 문학성을 가져야 된다. 밑에 사람 열제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맥힌 문장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나를 위해 조그마한 부드러움으로 전해온다 할지라도 그대여 그 손길을 거두지 말아주오. 아, 신의 아름다움이여, 말하는 꽃이여. 기맥히잖아요. 말하는 꽃이여, 지성의 꽃을 사랑하는 나의 연이여. 어쨌든 여성에게 너는 아름답고 지적이 약하면은 그냥 넘어오기가 쉽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육체 앞에 나는 두 무릎을 꿇고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까미오 그로텔은 로댕과 같은 하나의 권위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하게 이 두 사람은 하나의 만남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할 적에 로댕의 관점에서 까미오 그레텔을 본다 그랬습니다. 로댕에게 까미오 그레텔은 뭐냐면 절친의 조수이면서 모델이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공동 작업자고 또 그러면서도 연인이고, 까미오 그레텔이 로댕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신분은 로댕에게 다 준 것이죠. 심지어는 뭐냐면은 로댕이 그렸던 그림 중에 아주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댕과 다르게.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로댕이 그린 조각을 마지막으로 손질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조수였던 까미오 그레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옥의 문이라는 하나의 그 이제 정부의 뭐랄까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린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서 걷는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 지옥의 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그 하나의 생각하는 사람의 늘퉁불퉁한 근육질이 아니고 아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주 섬세하고 매끈한 하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지옥의 문은
오히려 마지막 손질을 한 사람은 까무의 그로텔이다. 이렇게 어떤 하나가 공통적인 의견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감스럽게도 뭐냐면 이 로댕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쭉 살고 지내던 로즈라는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즈라는 여인은 이 로댕의 어떤 조각 예술을 하기 위해서 참 다 뒷받침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즈라는 여인이 로댕에게는 하나의 뭐랄까 생활적인 안정을 주었다면, 그 다음에 이 까뮤엘 그레텔은 로댕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준 것이죠.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둘 다. 그렇지만 로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느 날 뭐냐면 이 로댕이 이 로즈하고 까멜 고래통이 둘이가 붙어가지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로댕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로즈를 데리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이 여성이 사랑에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사랑에 미쳐도 어떻게 되느냐, 미치면 하고 미쳐도가 이렇게 그 뒷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까뮤 그레텔과 로댕이 만난 게 15년입니다. 15년. 19살에 만나서 24살에 뭐냐면 이 두 사람이 19세에 만나서 15년이니까 35살에 완전하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댕이 이 까뮤의 그레텔이 로댕을 만났을 때가 예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 한 7, 8년 동안에는 전성기를 이뤄서 아주 그 파리의 어떤 하나의 각종 상의 대상을 받고요, 이 공모전에 초청을 받고요, 그리고 파리와 유럽의 조각가에서 당당하게 조각가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냐면 오히려 까뮤엘 그레텔의 작품이 로댕보다 더 빼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지만은 그 다음 점점 작품을 함으로써 동등한 공동 작업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의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나죠. 아주 재밌는 것은 뭐냐면 19살입니다. 19살. 19살 때 이 로댕이 까뮤엘 그레텔을 만나면서 이 유명한 조각가이니까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은 그 여성 조각가들이 또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잠시 눈치도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까뮤엘 그레텔은 뭐냐면 아주 원래부터 성격이 아주 급한 성격이었어요. 두세가 이 까뮤엘 그레텔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파리에 가가지고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면 네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면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겸손하게 대하라, 이렇게 하는 충고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고가 좋지만 이 까뮤엘 그레텔이 갖고 있는 아주 개성적인 성격 그리고 급한 것,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23살 때죠. 23살쯤에 까뮤엘 그레텔이 로댕에게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그 서약서가 뭐냐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나만 사랑하고, 그리고는 딴 그 엿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하나는 나의 예술을 지원할 것, 이렇게 서약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서약서가 마치 뭐하고 비슷하면 라헤스의 어떤 하나의 그 처음에 김우영을 만났을 적에 결혼했을 때의 결혼 약속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약서를 써주죠. 그러고는 두 사람이 아주 호젓한 성에 가서 뭐냐면 그림도 같이 그리고 그 미술 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도 하게 되고, 그 출산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 파탄에 다다른 35세부터 시작해서 이 까뮤엘 그레텔의 어떤 예술적 재능이랄까 좀 예술적 명성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물론 이제 그 로댕이 가뮤엘 그레텔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뮤엘 그레텔은 이제 이 소위 대부증이랄까 그런 도댕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림을 갖다가 분실하면 로댕이 그것을 일부러 훔쳐가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공모전에 올리면은 그 공모전에 어떤 전시가 되지 않으면은 로댕이 뒤에서 장난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편집점, 그 다음에 분열점,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정신적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고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자기가 이제 하는 여동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존이라고 시인입니다. 시인. 이 시인이 뭐냐면 인도로 가게 된 거예요. 로댕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지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로댕이 떠났죠. 그리고 자기 오빠도 떠났죠. 있는 사람이라고는 뭐냐? 그거 아주 자기에게 아주 반대하는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로댕의 삶이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로댕의 가뮤엘 그레텔의 이 말년의 삶과 이 나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일치된 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뮤엘 그레텔은 자기 스승 로댕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냉정해 버린 그 파리의 예술계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50%.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이 가뮤엘 그레텔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성급함과 그리고 너무나도 강렬한 성격, 이것에 의해서 자기 파멸의 길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지옥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이 가뮤엘 그레텔과 로댕이 그야말로 두 사람이 하나의 그 사랑의 미를 관계를 이룰 때 그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의 예술의 어떤 경지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때 보여주었던 인물이 그림이 뭐냐면 이 하나의 아까 지옥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의 문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말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프랑스 어떤 하나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단테의 어떤 신곡을 배경으로 썼던 문이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문. 그래서 뭐 그 그림을 봤을 때 혹자는 말하기에 오히려 이 그림은 뭐냐면 두 사람의 어떤 하나의 뜨거운 어떤 하나의 예술적 영감 그리고 예술적 영감이 불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예언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준 하나의 어떤 예언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숙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죠? Maturation. 성숙은 뭐냐면 가뮤엘 그레텔과 로댕과 로즈와의 삼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그림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서서히 결별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중간에 한 남자가 있고 뒤에서는 나이 먹은 여자가 어떤 날로 그 남자의 팔을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한 젊은 여자가 이 그 조각상의 남자의 치마끈을 끌고 자기 쪽으로 끌고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 그림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하여튼 그 가뮤엘 그레텔이 로댕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애원이랄까 또 동시에 어떤 하나의 그 불길한 결별이랄까 이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저별 작품은 뭐니 해도 입맞춤이죠. 입맞춤이라는 기품. 이 작품은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고 오면은 인터넷에 잡아서 키스라든가 또는 입맞춤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림이든 또는 하든 조각이든지 보십시오. 이 작품도 역시 뭐냐 하면은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그로텔의 작품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가뮤엘 그 로댕이 처음에 가뮤엘 그레텔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적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선물을 주고 받듯이 그 작가들은 뭐냐면 이제 그림을 주고 이나 조각품을 주고 받잖아요. 그 까뮤엘 그레텔 손입니다. 손. 로댕이 까뮤엘 그레텔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그렸던 저기 손이라는 겁니다. 이 손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뭐냐면 그 까뮤엘 그레텔이 갖고 있는 섬세한 예술적인 솜씨 이것을 갖다가 아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까뮤엘 그레텔이 로댕을 대상으로 했는 대상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단의 그 키스 입맞춤이라든가 또는 성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많은 걸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은 하나의 남성 예술가, 남성 예술가면서 자기의 스승 예술가잖아요. 이것을 보여줄 적에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 영감을 헌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 남성 예술가들은 여성 예술계에 그러한 어떤 하나의 배려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다분히 피카소라든가 여러 세의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까뮤엘 그레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댕하고의 이제 그 사랑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원조교적이다. 그렇잖아. 원조 일부의 원조교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댕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이 까뮤엘 그레텔은 물론 자기가 한때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로댕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파리에 있어서의 하나의 조각가로서의 명성 이것을 갖다가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세가 말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성격적 결함 이 갖고 있는 이것이 노출돼서 나중에는 우울증과 피해의식 그 다음에 정신장난, 편집증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갖다가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파괴적인 본능도 보여주잖아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부부 싸움을 하면은 여자들은 뭐냐면 집에 있는 접시를 다 던져가 깨워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 그런 거. 남자는 부부 싸움을 찍고 절대로 접시라든가 이런 걸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자기가 창조한 것, 자기가 만들어낸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여자가 극단적인 감정에 나타났을 적에 갖게 되는 파괴 본능의 공통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 1917년에 1차 대전이 끝났을 적에 이 이제 클로레가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갇혀요. 끔찍스럽잖아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그 까뮤엘 그레텔이 조각가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썼는가? 나는 혼자다.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위에 있느냐를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예술가의 고독, 예술가의 고독은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술가의 고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술가의 고독이 아니고 여자의 고독으로 바뀌면 정신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까뮤 그레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까뮤엘 그레텔이 비록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예술 작품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에 가면은 로댕의 예술품을 모아둔
기념관이 있고 그 방 하나에는 또다시 사무엘 그레텔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 그레텔에게는 행복한 나라.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은 예술 그리고 사랑은 사랑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걸 생각하고 평가해 주는 것이 파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스는 그런 파리로 갔죠. 조선에서 벗어나 그런 파리로 갔잖아요. 라헬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야말로 역시 가미오 그레텔처럼 뭐냐면 그냥 어떤 하나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총기가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7살이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냐면 30살입니다. 30살에 파리에서 최린이라는 한 멋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라헬스기가 파리에 갔을 적에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뭐냐면 그 자유스러움. 그러니까 중년의 여자잖아요. 이미 앞에 두 남자를 거쳤잖아요. 근데 파리에서 여행자라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그 감상주의적인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행자가 되면은 낭만과 자유 이것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거기서 그녀는 이것은 불륜이 아니고 사랑이야. 순수한 연애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과연 비난해야 할까? 1940년, 50년 이때는 뭐냐면 아직까지 조선은 유교적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0년 이런 시대였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의 독특한 삶의 어떤 조건과 여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라헬스를 동시에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은 라헬스과 파리라는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이 보면은 라헬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적으로 알기로는 정월, 호가 정월입니다. 정월. 수정 칼직의 정, 나를. 이 정월이라는 이 호가 어디서 나온 거냐? 최승구, 자기 첫 애인의 이름인 이 최승구의 정자라는 호를 따라와서 정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1896년에서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내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부를 갖추게 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래 기억하니까 52세죠. 52세입니다. 52세. 요새 우리가 100세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100세 나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 60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하나의 그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60살부터 이제는 내 삶을 찾을 거야. 내 자신의 뮤제가 될 거야. 이럴 나이가 60입니다. 60. 근데 이 라헬스가 뭐냐면 60살이 되기 전 52살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할 나이로 뭐냐면 젊은 아가씨는 그냥 이쁘니까 잠만 자고 그다음에 중년이 됐을 때는 뭐냐면 그냥 누가 예쁘노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여자로서의 삶만 살지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예술가의 삶을 더 살았다면 지금 같으면 이제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이제 하나의 그림만 그렸을 때겠죠.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이 파리에서 만났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작가 1호, 2호.
그래서 여기는 나혜석은 이러고 그 여자가 이혼돼. 이 나주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살면서 지금 한자 죽었겠죠. 죽은데 말을 저게 나혜석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나처럼 이 남자를 따라서 그림만 그렸다라면 그야말로 불후의 대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안타까워했던 인물이 나혜석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나혜석은 아까 이야기했을지가 뭐냐면 20살의 최승구를 만나고 24살의 김우영이라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하나의 그 젊은 변호사 김우영을 만나고, 그리고 30살의 최리를 만나고, 그리고 36살에 이혼을 하고 41살에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몰락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럼 54살에 죽는 겁니다. 이 41살에 몰락해서 그 다음에 이 54세 몰락할 때까지의 약 5년입니다. 이 15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람 앞에 휘날리는 갈대였고요. 남자들의 발에 무정하게 짓밟힌 갈대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은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반은 나혜석의 천성적으로 핏뜨거운 그 몸 때문에, 나머지 반은 아까 조선의 남자 때문에 불행해진 여자입니다. 이것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나혜석이라는 이분의 삶입니다. 나혜석은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나참판댁 아시였잖아요. 나참판댁 아시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귀족주의적인 그런 하나의 양반 집안입니다. 아주 이제 어릴 적에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그 당시에 동경이 조선시대에는 뭐냐면 오늘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처럼 하나의 그 가고 싶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도시가 동경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법대로 가고, 그 당시에 양반의 지주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영문과, 여자들은 전부 다 미대, 이렇게 간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가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니는 우리 집에 가져오고 아기시니까 돈 많은 집에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나혜석이 한 번은 뭐냐면 미친 개 흉내를 내버린 겁니다. 미친 개 흉내를 내니까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동경 미대로 동경에 있는 여자예술전문대학교로 가게 된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것이 그런 어떤 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갔잖아요. 가니까 물론 다 그림도 그리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그림보다는 그 당시 동경이가 얼마나 멋있는 무심아들이 많습니까? 그 대부분 지주계급 출신, 그 다음에 양반계급 출신의 무심아들을 다니나요? 얼마나 옷을 또 잘 빼입어요. 그러니까 연합니다. 최승구라는 시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나 짧았죠. 근데 이제 이 뭐냐면은 나혜석이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돌아왔잖아요. 돌아가지고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겠습니까? 최승구가 동경에서 뭐냐면 병이 들어가 아파 누웠다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경까지 가겠습니까? 네? 가겠습니까? 오늘 내는 죽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가야죠. 이 나혜석이가 어떤 여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열정의 여인이잖아요. 그렇게 갔다는 일화가 실제로 가는 여자가 나혜석입니다. 요새 그런 여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빠의 소개로 이 김우영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대로 정말 김우영은 조선 총독부가 아끼는 조선의 나쁜 말로 말하면 앞자리, 아니면은
좋은 말로 하면 아주 식민지 시대의 어떤 조선을 갖다가 그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촉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승승장구. 그래서 드디어 만주국의 부영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나혜석이 갖고 있던 전성적 열정에다가 바람을 피우는 하나의 바람기가 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드디어 만주에 갔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일본에서 뭐냐고 말하면 그러니까 김우영을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하라 이겁니다. 세계 여행을 하라 하니까 그러면 가죠. 갈 때 그때 이 나혜석이가 따라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 뭐냐면 최초로 유럽 서양을 유학간 서양 여행을 한 최초의 여류 화가면서 여성이 나혜석입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에게 갖다 붙는 여러 가지 명칭이 많습니다. 뭐 아까 불륜자라든가 이런 건 빼버리고 그냥 나혜석만 두고 자 최초의 여류 요화 화가 처음으로 뭐냐면은 어떤 유럽을 여행한 작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동시에 뭐냐면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인 전시회를 한 인물이 나혜석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이 서양 화가를 유화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처음으로 나부 여자의 나체 그림을 그렸던 인물이 역시 또 나혜석입니다. 나중에 청경자 선생님도 자기 자신의 자화성으로서 많은 어떤 하나의 나체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나혜석이 그렸던 하나의 나부의 그림은 앞을 정면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꾸리한 그림이 아니고 덕을 돌리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을 그렸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한국 미술사에서 나혜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좋은 명칭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리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타는 뭐냐면은 이 김우영이 하나의 법학 출신이거든요. 경경 법대 출신입니다. 이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약 1년이라는 공백 기간입니다. 이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나혜석에게는 절호의 찬스다. 막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그림을 봤을 적에 이 나혜석이가 하나의 동경에서 김우영이라는 이 인물을 김우영이라는 최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혹자 최린이라는 파리에 만났을 적에 이 파리라는 곳이 그래도 일제시대에 그냥 한두 명의 이 조선 유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고. 그리고 이 최린은 관계 없지만은 나혜석은 이 뭐냐면 불어를 모르잖아요. 불어를 모르니까 그 유학생 중에 불어 통역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린과 함께 식사를 하게 돼. 우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어디서 만났을까? 세례강의 밀보로 다니기 위해서 만났을까? 몽마르트 언덕에서 만났을까? 아니면은 파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을까? 많은 어떤 상상의 실직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최린과의 관계에 있을 적에 두 사람이 헤어졌을 적에 만나게 되는 이혼. 아까 뭐라 했나? 신청서가? 잠깐만요. 이혼 고백장이 있습니다. 이혼 고백장. 나혜석이 김우영이하고 사실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파리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김우영이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어느 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집에 있던 집문서라든가 뭐 이런 돈 다 챙기면서 이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됐을 적에 그때 나이 쓰기만 한번 남자가 꼴꼴하게 지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한번 허허 웃고 털어버리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 애도 이미 둘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도 있고 이런데 차마 이혼하자 하겠느냐 그냥 해보는 말이지. 그리고 이혼 안 해 라고 뻗댄 겁니다. 아주 몇 년 동안 뻗댔어요. 뻗댔을 적에 그때 뭐냐면 이 금유영이가 그 나이 세게 오빠를 통해 가지고 그냥 결혼하자.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네 아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재산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화끄닥 해가지고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도장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 도장 찍어 나서는 이 구명이가 그만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나이 쓰기가 죽기 전에 이 김우영이가 2번이나 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는 나이 쓰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와 또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그랬을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최린한테 찾아갑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 만나자 주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약하다 싶어가지고 이혼 고백서, 고백장이라는 법정의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법정의 소송. 파리에서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이혼 고백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서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나에게 유혹의 추파를 던졌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좋아서 한 것이요. 유혹의 추파를 던졌어.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오페라를 봤는데 에로틱한 오페라를 보고 요렇게 있습니다. 에로틱한 오페라를 보고 셀렉트 호텔까지 뒤따라 와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보장한다며 관계를 요구했다. 그 후 수십 차례 유린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불가능하잖아요. 안 좋으면 안 돼. 수십 차례 유린한 끝에 위자료 얼마겠습니까? 얼마를 청구한다 하는 이혼 고백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쪽 변호사가 모여가지고 수천 원의 합의를 봤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얼마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그 금액의 돈을 수천 원에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수천보다는 더 많겠습니까? 얼마쯤이겠습니까? 만원 가까이 갑니다. 만원 넘습니다. 그보다는 적습니다. 11,000원보다는 많습니다. 12,000원. 12,000환. 요새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 수천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스기가 그 돈으로 파리를 가려고 하죠. 파리를 가려고 하지만 그를 하면서 이 마지막 전시회를 합니다. 마지막 전시회. 근데 이 마지막 전시회가 비참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돈은 돈대로 다 쓰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그야말로 나 그거 보고 김환란이가 그 수덕여관이 있는 무슨 절이지? 그래 수덕사. 거기도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만공 스님한테 가가지고
죽이 되겠다고 했을 적에 만고 스님이 딱 인상을 보더니 너는 안 돼 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리고는 항상 자기 친정적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하나의 정말 별 보잘것없는 삶을 보내죠. 이 나혜석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딸하고는 편지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삶을 하나의 전기로 남기게 되죠, 그죠? 그 전기로 남으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그 편지에 했나봐요. 내 죽거든 그 꽃에 묻은 꽃 한 송이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꽃을 예를 받을 수 있는 무덤도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나혜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나혜석이가 한 명의 남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혜석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이 최승구하고 그리고 김우서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또 당시 최대라는 이 세 명의 남자를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지 로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로댕은 하나의 이제 자기가 똑같은 조각가였잖아요. 조각가였고, 어떻게 보면은 아미오 클로텔은 로댕에게 하나의 뮤즈가 됐죠. 그렇지만 나혜석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최승구 같으면 몰라. 최승구는 시인이지만은 어릴지고 폐결핵에 걸려버리고, 한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나혜석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술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후견인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나혜석이 갖고 있는 하나의 참 아쉬운 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도대체 나혜석에게 있어서 그 예술이란 어떤 거냐? 나혜석은 뭐냐면, 당신은 이 그림만 그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우리가 나혜석 평전이라든가 또는 나혜석이 발간했던 많은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혜석은 아주 뭐냐면 어떤 글도 잘 썼단 말이에요. 잘 써가지고 많은 어떤 하나의 신문에 기고도 했거든요. 나중에 나혜석의 말년에 됐을 적에 뭐냐면 어떤 자기의 그림이 뭐냐면 홀랑집에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불타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기가 꺾였는데요. 기가 꺾이고는 그 뒤에는 오히려 그림을 그리다기보다는 많은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남성관, 또 자기의 예술관, 또 자기의 여성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발표를 했는 거야.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은 17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10분이 남았네. 그러니까 나무가 청경자로 또 넘어가겠어.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청경자 한 10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청경자는 한의 여인, 한의 삶에 대한 한을 정말 성공적으로 그림으로 풀어낸 여인,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사랑과 결별하고 그 예술이라는 연인과 결별해서 자기 자신의 뮤즈가 된 여인, 청경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경자는 영혼의 여행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특히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능을 물려받았죠. 청경자의 우리가 그림을 하면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그리고 생태, 뱀그림, 길래 은미, 미녀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청경자의 그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왜 청경자는 하필 22페이지, 49페이지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생태라는 그림에 뱀 몇 마리를 그려두었습니까? 35마리. 원래 33마리를 그렸는데 그 33마리는 완전히 뱀이 전부 다 서로 모여가지고 뱀 구더기로 엉켜져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따로 뱀 두 그림이 엉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뱀 2마리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합쳐서 35그림입니다. 성경자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한 해 결혼을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하게 돼서 이 그림,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남자와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신을 했을 때가 22살입니다. 22살. 이때 동경에서 들어와가지고 그의 고향인 전라도에서 그 고등학교에 그림 선생으로 가게 돼요. 그림 선생으로 갈 때 그때 완전히 임신의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쉬는 시간에 뭐냐면 그 휴게실에서 젖을 먹이면서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라 그때가 22살입니다. 22살. 그래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나중에 이 성경자가 53살 때입니다. 53살 때 그 22살 때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남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자가 전주잖아요. 광주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 남편은 성경자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 광주에서의 수필가입니다. 김남중이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김남중은 천정자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남자입니다. 그 당시 이 남자는 유명한 수필가였고요. 나중에는 전남일보 이것을 그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사 사장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유당 시대에는 도의원도 했던 그런 인물이 김남중입니다. 그 김남중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 김남중의 나이가 35살입니다. 그래서 35마리의 뱀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천경자가 좌절에 빠졌을 적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어서야 할 적에 자기 자신의 간절한 열정과 생명을 요구할 적에는 항상 뱀을 그렸습니다. 이 뱀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번요 처음에 나오는 이 생태라는 것, 그 다음에 군도라는 것, 그리고 아까 그랬던 내 전설의 슬픈 49페이지 그게 뱀이 나옵니다. 원래 그림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49페이지가 먼저 그린 그림이고요.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 그렸고 그 뒤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1973, 그 다음에 이 참 김남중하고 이 정경자의 삶은 아주 기막힌 아주 스토리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김남중이가 자기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애가 탄생했다 한 것하고 그냥 지원차에 방주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천경자가 이 김남중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김남중이가 웃자다가 서울에 한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끼 그 말놓고 만나면 익혀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김남중한테 뛰어갔던 인물이 천경자입니다.
마치 말이야. 나혜석이가 최승우를 쫓아서 동경에 갔던 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뭐냐면은 이 청경자가 이 마지막 전시회를 끝나고 49세입니다. 49세 때 완전히 남자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계로 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로, 그 다음에 멕시코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태리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면서 그곳의 풍물을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스케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청경자는 어떤 두 개의 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붓이라는 필력, 하나는 펜이라는 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타고난 어떤 한 예인, 아까 말했던 타고난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경자가 쓰는 수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필을 읽어보면 웬만한 수필가는 땀을 칠 정도로 아주 타고난 문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하나의 그 토지 누가 썼노? 박경리가 썼지. 그래, 박경리가 청경자를 보고 니는 그림 그리지 말고 글을 썼으면 내보다도 더 나을 텐데 라고 그 칭찬을 했던 인물이 바로 뭐냐면 청경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 아까 이야기를 옛날부터 미뤄올 수있게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글자로 쓰는 그림이고 그림은 문자로 쓰는 그림이라고 했던 글과 그림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역시 그림에 대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청경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때까지 뭐 불길하고 또는 무섭고 흉측스러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청경자는 그것을 갖다가 깬 거죠. 그것만 봐도 청경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22세, 그 다음에 49세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청경자도 79세에 어떤 하나가 뇌출혈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청경자의 어떤 삶은 하나의 모든 그림이 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태라는 그림, 하나의 그 자기 애인 두 번째 남편, 공공연하게 청경자는 이 사람을 딱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남중 남편을 위해서 그랬던 생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랬던 정이라는 아주 가족에 풍기는 것, 그리고 머리 위에 뱀 4마리를 그렸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그러면 뱀 1마리를 크게 그렸던 분노, 그 다음에 논쟁을 일으켰던 미인도죠. 어떻게 보면 청경자라는 인물은 그 아프리카의 초원,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그리고 코끼리 위에 얹혀져 있는 하얀 나신의 여자, 그 모든 것이 청경자의 삶이었고요. 청경자의 그림은 어떤 사회성보다도 오히려 신화성을, 하나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신화성을 그대로 어떤 자기의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학과 예술은 신화라는 어떤 하나의 뿌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신화라는 실파리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어떤 하나의 자기의 예술을 그대로 꼽힐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경자의 이 마지막 어떤 하나의 물은 이제 우리가 그 볼 때 미인도잖아요. 미인도라는 어떤 원점을 갖고서 많은 볼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 통해서만 이제 그 국립미술관에서 이제 파리에 있는 그 하나의 그 미술을 갖다 판별하는 사람을 이제 데려다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냈던 것이 뭐냐면 그 파리 외국에서 온 사람 파리는 위작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신문에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덕수궁에 있는 것이 그래도 진짜백의 그림이다 막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 이제 이 청경자가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절필을 해버렸잖아요. 절필을 하고서 이제 소를 낮춘 거예요.
근데 이제 청경자가 2005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2005년에 죽었을 때 2009년인가 2014년에 왔죠. 그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이야기할 때 청경자에게는 두 남편이 있었는 거예요. 첫째 남편에서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남편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청경자를 돌본 인물이 누구냐면 첫째 남편에서 난 장녀였죠. 근데 이 가족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는 첫째 부인한테서 첫째 남편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둘째 아까 남편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앙숙이 되니까 이 첫째 딸이 뭐냐면은 이 둘째 딸 가족에게도 둘째 남편에게도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거죠.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청경자가 죽기 미국으로 가기 전에 69쯤이죠. 69편을 갖다가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큰 어떤 하나의 그림 하나 값이 뭐 1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요새 들려오는 소문은 딸이 이제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그림도 도로 받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하나의 위대한 예술가가 죽고 났을 적에 그 위대한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훼손시키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확실하게 선포될 정도로 작품 하나를 쓰는 그런 꿈을 꾸자 이거야. 그래서 이 세 분의 삶을 이야기할 적에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하나의 그 봄과 또 화가 있는 것이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것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여성적인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수녀처럼 그렇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여성 예술가의 삶의 연민의 정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남겼던 예술에 대해서 존경에 감탄을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들에 대한 하나의 바라보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사실 이 2시간 동안에 이분들의 삶과 예술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자기 자신의 뮤즈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남성의 뮤즈가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삶의 큰 갈림길이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9시 정각에 발표를 10시 저녁에 수업할 테니까 한 10분 전까지 오셔가지고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